고전산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로 12쪽부터 해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작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당연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의 주체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애들이고요. 이 인물이 있어야 사건이 전개가 될 수 있고요. 이 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이제 인물 중에 하나를 주동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제나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 반동인물도 많이 나눕니다. 이제 주동인물이 작가의 가치관을 대변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어쨌든 주동과 반동의 인물이 서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소설의 주된 핵심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동인물, 반동인물 말고 약간 주변인물격인 주변인물들도 있을 거고요. 주동과 반동은 여러분들 그 작품 전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배우에서 조연급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인물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주변인물, 영웅소설로 따지면 이런 주변인물들이 이제 조력자의 역할도 하고 뭐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들. 성격의 개성 또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냐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로 나뉘는 것이고요. 전형적 인물을 다른 말로 유형적 인물이다라고도 하고요. 고정화되어 있다, 고정적 인물이다 라는 표현도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변화에 따라서 또는 삶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부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고도 보는데요. 변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정적 인물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입차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로 동적인 인물이라고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물 상황에 따라서 또 뭔가 희극적이다 또는 비극적 인물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 가인이란 말은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잘 아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자 가인은 저희가 나중에 고전소설 보시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실에 대한 실제, 이런 관찰, 정말 현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경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자가인형 인물은 이제 조선 후기를 넘어가면 조금씩 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화된 인물들, 에서 이런 거는 동식물이나 이런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무언가를 풍자하고 교훈을 줄 때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누군가를 풍자하거나 비판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동식물 또는 사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의 근대적 인물 같은 경우는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무슨 사회적 제도나 봉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그럼 이런 근대적 인물을 언뜻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박지원과 같은 분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이런 유형들, 허생이라든가 광문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유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유형으로 돼버린 이런 것들을 이 근대적 인물은 오히려 전형적 인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념을 반발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살스러운 인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은 당연히 어떤 줄거리, 아까 말했던 이 인물들이 사건을 전개, 펼쳐나가는 것들이고요. 모든 것들은 시에서 모든 소재들은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듯이 소설 속의 여러 가지 소재들은 결국 이 작품의 주제,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소설, 현대 산문에 비해서는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우연성, 비현실성 이런 정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래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일반적인 구성 단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일대기적 구성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또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루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이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특징적인 이런 형식을 특히 남기게 되면 이제 이런 거는 영웅 소설로서의 이제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고요. 무슨 전이라고 했을 때는 인물의 어떤 행적에 초점을 두는 거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허생전, 무슨 전 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주인공이면서 그 사람을 위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쓰여지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파식 구성은 상대적으로 현대 소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강 구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적강. 그러니까 즉 천상계의 인물이 뭔가 죄를 지어서 인간계, 즉 지상계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상계에 있었던 신선선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주도 많고 아름다워요. 제자가인이다. 이런 이제 식의 형식을 갖춘 소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몽구조는 여러분들 뭐냐면 꿈에서 깨어났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는 그래서 현실, 꿈, 현실이라고 해서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네, 환몽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몽유 소설이 있고요. 무슨 몽유록으로 끝나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몽자류라고 해서 대표적인 작품이 구운몽입니다. 그래서 몽유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원생몽유록이라든가 이런 걸 볼 건데 꿈을 꿨을 때 꿈을 꾼 인물이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잠이 들어요. 어떤 인물이. 그래서 얘가 꿈을 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현실과 꿈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구운몽을 대표로 하는 이런 몽자류 소설은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얘가 현실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 인물이 A라면 여기 인물은 다른 B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물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점이고 저희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인데요.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아니죠.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하는데요. 갈등의 기능은 잠깐 보시면 앞뒤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과성을 부여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듯한 거죠. 개연성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 인물 간에 특히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그 인물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잘 드러나고요. 이걸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까지 당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인물의 내적 갈등이란 것은 인물의 마음속,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인물이든지 외부 환경과 갈등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그 한국 문화적인 특성을 보시면 인물이나 특히 자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뭔가 넘어서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체념하고 뭔가 좌절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결말을 맺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는 자주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인데요. 사랑은 아무래도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 간에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가정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작품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 다처라고 하죠. 하나의 남편에 여러 가지 아내가 있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겪는 현실의 갈등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소설의 소재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의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적 제약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거고요.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대표되는 이런 전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것들이 갈등의 소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경은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소재 역할이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의 소재의 의미는 물론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저희가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작품에서 중요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이라든가 어쨌든 주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 소재의 역할을 많이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 소재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인데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시점의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작품을 쓰고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문학평론가들이 문학 작품을 비평하고 이런 문학 이론들을 만들면서 이 소설은 상대적으로 이런 시점에 해당해 라고 나중에 분석이 된 거죠. 이때는 시점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소설에 비해서 훨씬 더 서술자가 작품 곳곳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당연히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일수록 조선 후기보다 조선에 이제 쓰여진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소설 작품이 쓰였으니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만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고전소설 속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점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시점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현대소설로 변모하면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다른 인물들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술자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할 때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지금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고전소설의 서술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서술 방식의 주된 요소가 일단은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 개입으로 인해서 서술의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해설적이고 요약적인 성격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설하고 요약을 다 해주면 상대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방식보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적 묘사, 정기적인, 환상적, 비현실적, 정기적, 환상적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과 조금 다른 점들이 좀 있고요. 훨씬 더 이때는 비판에 대한 경로가 좀 막혀있는 사회고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풍자의 방식들이 훨씬 더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비난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비난하면은 잡혀가니까 비유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하기 위한 그것들이 형식들이 그 표현 기법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우화적인 수법도 결국에는 약간 풍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뭐 풍자와 해악을 많이 비교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풍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난과 비판이 주된 목적이라면, 해악은 비판과 비난이 엄청난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중 언어로서 특히 해악 같은 경우는 사설시조라든가 아니면 판소리라든가 이런 서민들의 서민들이 주된 향유층이었던 이런 문학 장르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쪽 넘기면 18쪽이죠. 자, 고전수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고전수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처음엔 한문으로 쓰이다가 중간에 한글이 창제되고 보급되면서 이제 작자층도 그렇고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향유층도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간체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녀자들이 쓰는 산문문체를 내간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그 부녀자들이 썼던 가사 작품을 규방가사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에 대한 게 좀 있는데요.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창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요. 고수는 옆에서 북을 치면서 이제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인데요. 판소리는 원래는 서민층에서 주로 향유되었던 게 맞는데 나중에는 인기가 되게 있으면서 중인층 나중에는 양반층까지 그 향유 계층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돼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층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향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저희가 고전 시가로 보면 이렇게 작가 등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가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판소리를 보셔도 그런데 향유층이 양반층으로 확대되면서 고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자성어라든가 보시면 이런 관념적 어휘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관념적 어휘가 사용된 것은 창작자들이 아무래도 향유계층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소리라든가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언어의 이중성, 그 다음에 주제의 이중성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폭넓게 향유하는 문학 장르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의 서술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운문체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원래 판소리는 뭡니까? 산문이에요. 그런데 산문인데도 중간에 운문에서 쓰이는 시가에서 쓰이는 이런 운율적인 요소가 느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는 산문체와 운문체가 같이 혼합된 형식으로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운율감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과 나열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래요?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현석하여 음악적 효과를 준다. 어때요,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 저희가 봤던 약간 대꾸법의 표현 양식을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이런 애들이 줄 수 있는 효과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판소리 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노래로도 불렸기 때문에 빠르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진양조가 제일 느린 거고요. 이제 휘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장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느린 장단은 슬프거나 뭐 이런 일 되고 그래서 장단에 따라서 이제 그 소설에 대한 장면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진양,
그다음에 중몰이, 중증몰이, 자진몰이, 희몰이 이제 이런 순으로 판소리 장단이 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엄몰이, 어쪽몰이는 약간 이렇게 엇나가는 장단이라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장단은 이 정도는 저희가 좀 이해하시는 게 혹시나 이제 판소리라든가 또는 판소리기 소설이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거고요. 장면의 극대화는 일단 어떤 한 측면을 과장하고요. 자세하게 서술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구체성이 올라가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거나 서술을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장면의 극대화가 따라오는 구성이 아까 요약하고 해설하고 이랬을 때보다는 사건의 이제 이런 진행 속도는 쭉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느려질 수 있겠죠. 사건의 진행 속도는 느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극에 대한 게 나오는 건데요. 이제 민속극은 나머지는 사실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서양식 연극과는 조금 달라요. 별도의 무대 장치가 없어요. 즉 관중이 삥 둘러와 있고 여기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면 여기가 무대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객의 참여가 자유로운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연극, 그러니까 그 연극의 대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에서는 왜 독백이라든가 방백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기능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속어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민을 대표하니까 비속어. 근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또 양반네들도 보니까 고사, 성어 뭐 이런 이제 관념적인 한자어도 많이 쓰인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다음에 비슷한 구조의 재담을 반복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춤, 재담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구조다.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판소리에서도 그렇잖아요. 창과 노래 부르는 창과 중간에 이렇게 사설격인 안일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작품들이 긴장만 하거나 이해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주제 볼게요. 네, 주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품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권선징악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고전소설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주제지만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자유연애, 그다음 인간평등,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좀 더 빈도수가 떨어지는 건데 여권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소설 속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애겠죠. 그러면 이게 고전소설 속에서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당연히 특징적인 요소가 되고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이별은 뭐 많이 보셨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재지로 하며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몰락한 양반이나 평민, 그러니까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출세해서 영웅적인 면모를 버린 것은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역사냐 창작이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소설들도 있다라는 거죠. 유교적 가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갈래별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이에요. 설화는 일단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여기서의 설화는 말씀설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나라가 문자가 없었잖아요.
문자가 없었고 중국에 있는 한자를 빌려다가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 중에 대표격이 신화, 전설, 민단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당연히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신성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뤄지고요. 전설은 일단은 실제로 있었다고 믿어지는 그래서 약간 진실성이 특징적인 장르입니다. 근데 얘는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전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뭐 절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연못이라든가 이런 특징적인 그런 현실에 실제하는 소재들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민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중점이 흥미성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비해서는 대부분은 행복한 결말들로 많이 끝맺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화라는 방식은 그래서 구현의 방식,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뭔가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이 되는 형식이에요. 구현을 하든 어쨌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설화가 나중에 소설로 발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은 이제 넘어가시고 사물을 의인한 건데 저희가 좀 뒤에 바로 보실 테니까요. 자, 판소리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는 알아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래는 창이다. 중간에 이제 사설로 말하는 부분은 안일이다. 그 다음에 발림이다. 이런 것들이요. 발림은 뭐 몸짓이라든가 뭔가 부채를 착 펴졌다가 접었다가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발림이다. 보시면 되고요. 판소리는 저희가 아까 그 주제도 약간 양면적인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어요. 양만충 이런 한문투랑 표면적인 주제는 같이 가겠죠. 그래서 양반대들이 좋아하는 주제. 그 다음에 이면적, 그 밑에 깔려있는, 숨겨져 있는 애는 이런 비속어와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럼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이면 양반대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여자의 정절, 연령 이런 것들이잖아요. 절개. 그런데 이면적인 주제는 이제 그 양반이 아닌 춘향이가 양반의 정실로 들어가잖아요. 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면적 그러니까 언어도 이중적인 언어고 약간 주제도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게 판소리의 그 향유충의 다양한 향유충에 따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소설의 유형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영웅 분담 소설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실질적으로 있었던 전쟁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학 작품에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물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훼손된 이런 민족의 자존심을 문화적 산상 속에서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실 건데 무슨 임경업점이라든가 박시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 유충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가정소설은 말씀드렸잖아요. 처와 첩에 갖는 갈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축첩제도가 문제예요. 여러 첩을 거느릴 수 있는 이 제도 자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거 저희가 보실 건데 무슨 뭐 유명한 창성가미록이라든가 장화옥련전 아시죠? 장화옥련은 좀 아시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정을선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태풍자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작가가 박지원이죠. 자, 그 다음에 몽자류, 몽유롭게 소설이란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보실 건데 일단은 꿈속 안에서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소설의 종류에 비해서 훨씬 더 정기적인 비현실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자면 꿈이라는 소설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거나 극복하기 어렵거나 뭔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을 대신 꿈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그렸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개 소설은 여러분들 방금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만 추가하자면 아까도 나왔었는데 애정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심물을 의인화시킨 우화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상고시대인데요.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일단 특징적인 요소만 보시면 공동체 생활, 집단적,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 종합 예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 소설,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정서보다는 집단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국신화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군신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화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일이 다 보지는 않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체크만 할게요. 설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설화 중에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단군신화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틴 곰은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곰과 호랑이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니 이 당시에는 동물을 좀 강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뭐 토테미즘이라고 하거든요.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런 정말 쑥과 마늘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런 주술적인 요소들이 좀 남아있고 현대문학과는 매우 다르구나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부분에서 여러분들 챙기실 건 뭐냐면 뭐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이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그래서 재정일치. 옛날에는 뭐 제사랑 정치랑 분리됐었는데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제사와 이제 정치가 일치되는 이런 것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천상계 와 지상계의 결합. 그러니까 아빠는 천상계 사람, 엄마는 지상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천상계와 지상계를 결합시켜서 이런 신성성, 우리의 이제 그 민족의 조상은 원래 하늘의 사람이야를 통해서 신성성이라든가 민족으로서의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득하려고 했었고, 이러한 신화들이 쭉 이어져서 고전 조선 후기에도 이런 소설들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렇게 이제 천손하강형 이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의 이런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건국되는데 당연하다, 하늘에서 인정해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적 금지까지 한다, 이끌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웅녀 있잖아요. 쑥과 마늘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해요. 인간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해야지 뭔가 된다. 이런 통과 의례적인 것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인간 중심 사상이 있어요. 인간 중심 사상.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단군신화는 이제 하늘에 대한 숭배가 있었고요.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햇빛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태양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주몽의 비정상적인 출세,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닥친 시련, 그 다음에 초월적 세계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조력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주몽신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화소, 이야기의 소재가 있는데 보시면 아까 그 단군신화에서 나왔던 천소나가, 그다음에 천부지모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기야, 버려지는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난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비범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알을 이제 낳는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무대로 삼는 조류의 산물인 알이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의 전기를 받았다.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고귀한 혈통을 강조하려는 소재다. 그래서 영웅성, 신성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서사 구조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에 그 창작 군담 소설이라든가 이런 영웅이 나오는 소설에서도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 특이한 게요. 나름 이제 엄청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남성이 영웅적 인물이고 주인공이고 여성은 그러한 것을 뭔가 조력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주몽에 있는 엄마는요, 약간 슬기롭고 그다음에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여성으로서의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면모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여성의 유형은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신의 꿈인데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구운몽 배우시면 굉장히 약간 유사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일단은 구체적인 사찰이 증거물로 제시된 설화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승려가 기문의 딸에게 반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문의 딸과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꿈에서 이 기문의 딸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둘이 결국엔 헤어지는데 일어나 보니 뭐 꿈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신의 꿈은 조신이 현실에서 바라던 일을 꿈속에서 이뤘어요. 근데 꿈에서 깨어난 뒤에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환몽 구조의 소설입니다. 즉 환몽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 꿈, 현실의 구조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라는 공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이라든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욕망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1, 2번이 다 나타난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꿈속에서 조신과 기문의 딸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얘들이 이별해요. 근데 이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란 욕망 때문에 이제 부부의 연을 꿈속에서 맺었지만 결국에는 가난이라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돼요. 그러니까 이 좌절되고 나서 세속적인 욕망이 부질없구나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별은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작가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욕망은 부질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세속적 욕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꿈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환몽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몽구조는 뭐 같다? 마치 액자식 구성의 소설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 이런 것들은 외화가 되는 거고 이 꿈은 내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참한 삶, 즉 세속적 생활, 욕망을 이룬 삶이 세속적 생활에 대한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뎠는지를 드러내주는 장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꿈에 들어간다 해서 인몽이라고 하고요. 꿈에서 깨어난다고 해서 강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면가모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면이 우연히 절을 갔다가 호랑이 처녀를 만나서 둘이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처녀가 남편을 위해서 부부의 연을 맺은 그 기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은서라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34쪽 넘어가서요.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이거예요. 동물 변신 모티프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호랑이로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 변신 모티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물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 지향성이나 인간 중심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호랑이,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도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즉 교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지킬 줄 알면서 사는데 인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인간보다 더 나은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아 경계해라 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내용 보시면 호랑이 처녀가 얘를 출세시키면서 자신은 저를 위해서 절을 짓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원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생기게 된 뭔가 내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도 보이고요. 자, 호랑이 처녀의 죽음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요. 5가지 이름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이제 호랑이 처녀가 첫째는 무엇이요, 둘째는 무엇이요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자신의 희생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5가지 이상의 이름을 얻고자 하는 태도, 즉 살신성인, 희생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을 하나 더 써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름 설화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가적인 거 둘이 만나고요. 또 그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인가적인 법칙에 따른 뭔가 소설적인 나름 구성이 보이더라 이거죠. 다른 설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가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설다운 느낌이 들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 특징적인 것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기 소설로서의 정립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을 다루더라. 기면가모는 개인의 욕망까지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한 것이다 해서 이 보기에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그 상고시대의 소설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시대의 가전체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